오늘의 책은 마이클 샌델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와, 책 제목이 드라마나 영화 제목 같기도 합니다. 의미를 확 던져주는데, 우선은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네네. 내용을 보면은 27살에 최연소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시고, 27살에 하버드대 교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엄청 유명한 책이죠. 네, 민주주의의 불만, 왜 도덕인가, 이런 내용의 이제 책을 쓰신 분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신 내용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이고, 이거는 샌들 교수님께서 시장과 도덕, 그러니까 마켓 vs 모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으로 엮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뭔가 컨텐츠를 돈을 받고 파는 것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이거를 돈을 받고 팔아도 되는 건가? 아니, 왜냐면 안 팔던 거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에서는 이제 공짜로 다 하다가 이걸 팔기 시작하면서 저희 마음속에서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이 제 옛날에 읽었던 책이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주제라면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것들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책을 다시 한번 열어봤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좋은 화두들이 많이 던져져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호석 이사님의 현실적인 고민이 또 담겨 있기도 하고, 사실 누구나 그럴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제 언론계에서는 언론사 기사, 뉴스는 다들 이제 공짜라고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론사들도 고민이 되게 많고, 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속된 말로 서비스는 서비스인 줄 안다라고. 서비스는 공짜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공짜였던 것이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일단 기분부터 상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거는 돈을 받고 팔아도 되고, 어떤 거는 돈을 주고 사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를 가지고, 이거는 되겠니? 이거는 안 되겠니?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샌들 교수님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키워드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부패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 가기 위해서 이제 왜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 하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빼놓을 수가 없고, 사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나온 다음에 나온 책인 거죠. 근데 이게 2012년에 출간된 겁니다. 지금 10년도 넘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10년도 넘은 상황에서 이 책을 왜 들고 왔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2012년 당시만 해도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도대체 2008년 금융위기는 왜 나온 거냐, 누구 잘못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는 저 금융권에 있는, 저 월스트리트에 있는 저 탐욕스러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탐욕이 줄줄 떨어지는 저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샌들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은 배경이 이런 겁니다. 자, 자본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너 돈 벌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더 좋은 물건 만들면 네가 돈 벌 수 있어. 이런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성장하는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기심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구조에서 탐욕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던 건데, 이게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냐라는 거죠. 그 질문을 해보면 샌들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팔면 안 되는 것들을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원래는 경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 것들이 거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례들이 이 책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조금 공감 혹은 고민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걸 이제 키워드로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책! 마이클 샌데리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새치기. 새치기는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네. 우선은 거래가 안 되던 것들 중에서 거래가 되는 것. 네네.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요? 이 책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최근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요즘 얘기, 이제 너무 옛날 얘기니까 네. 2008년 금융위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야 된다. 예산 좀 줘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가 뭐냐면은 US Lead Order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질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서는 뭐 이렇게 줄을 잘 서는 거, 아니면 뭐 제도, 아니면 법규, 뭐 이렇게 좀 더 나아가면 헌법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라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서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질서가 있습니다. 학급에서 일반의 질서, 이반의 질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나라의 질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질서가 세계의 있을 수 질서. 있죠. 그러면 세계의 질서는 누가 만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대전에서 이긴 사람, 이긴 나라, 그 미국이죠. 미국이 1945년부터 만들어낸 질서, 소위 말하는 이제 브레튼 우즈라고 하죠. 그 질서가 지금까지 유지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 지금 미국이 그동안 끌고 왔던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미국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1945년부터 만들어던 이 미국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장 큰 스크래치가 났던 게 2008년 금융위기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럼 미국의 질서 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계화가 진행됐잖아요. 네. 이 세계화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역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물건들 있잖아요. 이 물건들을, 이런 물건들,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들, 이 플라스틱은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든 것도 우리나라에 가져오고, 이걸 뭐하러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 팔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컨테이너 선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선 때문에 이 물건들이 이동하는데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낮아진 거죠. 이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서 세계가 계속해서 더 싸게 만드는 물건들에게 수혜를 주고 혜택을 주고 이런 구조로 성장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형태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의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세계화가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화가, 다른 세계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컨테이너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AI라고 생각하는데, 제2의 컨테이너. 제2의 표현 컨테이너. 좋네요. 제2의 컨테이너는 AI다. 제가 지난주에 보고 깜짝 놀랐던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은 뭐냐면은 AI가 요즘 어디까지 왔냐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 AI가 바꿔줍니다. 영어를 말하는 것처럼. 입 모양까지 바꿔주고 영어로 완전히 통역해줘요. 목소리까지요? 목소리까지. 이효석 이사의 톤으로 네. 목소리까지 바꿔서 영어로 바꾸고, 영어로 실시간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아랍어로도 바꿔줍니다. 일본어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과거에 이제 이 물건이 중국 갔다가 오는 게 뭐가 이렇게 말도 안 돼. 컨테이너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나
아니면 무형의 무엇인가 있잖아요. AI로 만든 무엇인가가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거래의 장벽이 현저하게 낮아질 거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거 수도 없이 많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던 거래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하던 거래를 하면 됩니다. 네. 안 하던 거래를 한다라는 것에서 반드시 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하던 거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컨텐츠를 판다. 이거 안 하던 거래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iOS 애플이 나왔을 때 앱에다가 뭔가를 결제를 한다. 이거 안 하던 거래였어요. 그렇죠. 앞으로 AI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준다라고 할 때 안 하던 거래일 겁니다. 분명히 AI가 이런 걸 해줄 때 나는 거기에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래할 텐데 분명히 안 하던 거래예요. 그렇죠. 챗 GPT를 이제 막 돈을 주고 쓰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나중에 내 얼굴을 이효서 기사로 바꾸고 그렇죠. 내 얼굴을 원빈 얼굴로 바꿔서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에 과연 비용을 낼 것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새로운 거래들이 일어날 거고 이 거래들이 과연 시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 이게 뒤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고민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야 이것도 거래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위기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았던 것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돈 주고 사고 팔아도 되나 싶은 걸 미리미리 사회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 좋습니다. 네. 방금 그 키워드로 들었던 새치기부터 네.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새치기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새치기도 돈을 조금 더 주면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죠. 네. 대표적인 게 뭐 생각나세요? 새치기를 돈 주고 사는 거. 아빠 입장에서 네. 놀이공원. 그렇죠. 아, 놀이공원에서는 매직 패스 이거 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딸한테 이제 자본주의가 이런 거야라는 것을 예.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새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매직 패스, 뭐 퀵 패스라고도 하는. 줄을 서서 기다리면 1시간을 기다리고 힘들고 지루하고 이러는데 돈만 더 내면 쓱 가는 거죠. 가는 길에 또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쟤는 또 부럽다. 그 부러움을 이제 몸소 느끼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아빠 왜 이게 가능한 거야? 돈을 내면 돼. 그래 돈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새치기라는 것이 우리 이제 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돈으로 사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라는 그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재밌는 거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샌들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항공권 중에서 이코노미냐 비즈니스냐. 이것도 돈을 내면은 예. 다리 쭉 뻗고 쉬어서 갈 수 있고 돈을 못 내면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의 뭐 12시간 비행도 그쵸. 3등석에 앉아서 힘들죠. 그리고 이제 거기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기 다리 뻗고 있네. 그 솔직히 앞에 잘 지나갈 수도 없죠. 그렇죠. 잘 지나가기도 못하죠 또. 그렇게 하죠. 어허. 그래서 샌들 교수님은 이거를 사시나 안 사시나 비행기 타고 오가실 때 이코노미를 타시나 비즈니스 타시나 혹시 누가 물어봤을까요? 누가 물어봐서 그 질문을 대답한 걸 제가 들었는데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교수님 정도 되면 네. 물론 이제 타시는 게 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새치기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왜 안 된다고 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어떤 거는 괜찮은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거 매직 패스 이거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한 10이면 9 정도는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괜찮다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어떤 논리? 왜 괜찮다고 하냐면은 아니 일단 돈을 내고 그 자기 돈을 낸 사람도 만족하고 그리고 그걸 판 사람도 만족하니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물론 다 능히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 돈 있는 사람이 좀 빨리 가겠다는데 어때? 근데 그렇지 않은 편에서 보면은 저거는 너무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그거를 물들이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샌들 교수님이 얘기한 게 이제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여기서 이제 불평등이
이 세칙이라는 것 때문에 심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괜찮다, 매직 패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논리는 공리주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 다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공공선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의 선 그 효용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의 그 효용이 다 올라간다. 효용이 높아진다. 효용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가정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돈을 지불하려는 의사와 내가 시간을 아껴서라도 놀이기구를 많이 타려고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비례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네네. 내가 정말 네가 정말 타고 싶으면 돈을 더 내. 네. 라는 것이 비례한다라는 가정이면은 이 부분이 다 효용이 더 높아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정말 타고 싶은 사람 먼저 태워주는 것이 그냥 뭐 굳이 안 타도 되는 사람까지 태워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사회의 효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가격이 돼버린다. 나의 소원은 정말 놀이기구를 타는 거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가격대가 있을 텐데 그 가격대가 적정한 수준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사람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직 패스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의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니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지.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좀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격의 높이에 따라서 좀 정해질 수 있고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돈 받고 팔았을 때 불평등이 심화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 언급해드렸던 일부 놀이공원의 사례는 뭐 연간 회원에게만 빨리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시간을 할당한다거나 뭐 1인당 뭐 2, 3회 어떤 권리를 준다거나 이렇게 또 많이 변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사례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대리 줄서기 알바를 쓰는 것도 있고 야구장이나 콘서트장 가면은 맨 앞자리 스탠딩 좌석. 맞아요. 특히 이제 야구장 가면은 스카이박스라고 하는 전망 좋은 자리. 그 안에 음료랑 막 먹을 것도 제공을 그쵸, 하는 그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는 조금 불쾌하게 느껴지고 어떤 거는 괜찮아. 라고 느껴지고 그 차이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참 그래서 그 시장 경제의 논리로 따지면 이거는 가격이 결정됐고 거래가 된 거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렇긴 한데 그냥 거래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이제 도덕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분이 나쁘고 뭔가 불쾌하고 이건 뭔가 좀 그 사회적으로 공공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안 맞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딘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 시대에 얘기 많이 나왔었던 얘기죠. 그렇죠. 내 공부만 잘하면은 뭐 행복한 거 그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순위여야 되는 거죠? 행복은? 딱히 순서로 가릴 필요도 없죠. 그렇죠. 예. 순서를 가릴 필요도 없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거는 보면은 어떤 사람을 스카이박스에 좋은 자리에 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자리에 넣을 것인가, 그걸 어떤 순서로 결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거를 돈 많은 순서대로 결국 돈인데. 아니면은 정말로 저기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크기를 측정해서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 네. 마음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야구 경기를 정말로 진짜 진심으로 너무 보고 싶고 편한 자리에서 보고 싶은 마음을 측정해서 그 마음이 제일 큰 사람한테 저기 가게 한다. 라는 거를 측정하기 어렵죠.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그걸 네. 측정할 수 없죠. 그럼 그 마음을 대신 측정해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가치의 척도라고 했으니까 네가 느끼는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돈의 척도 그러니까 가치의 척도이기도 하니까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간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크기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측정이 잘못되거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 들어볼 키워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뭔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잘하는 거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예. 네가 더 성과를 잘 내면 인센티브를 줄게. 이런 게 인센티브라고 얘기하고 인센티브가 최근에 이제 뭐 괴짜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은 시대의 뭐 대세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전체 우리나라 사회의 전체 효용이 극대화된다 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걸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효용을 높은 효용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가능하고 괜찮은 건가?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계속 다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샌들 교수님은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공리주의자들은 그거 다 모두의 행복, 더 절대 다수의 행복이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랑 이번에 뭐 중국이랑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 중국이 이기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5천만밖에 안 되고 중국 저렇게 많으니까 중국이 이기면 중국 사람들 훨씬 더 효용이 커질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공리주의,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절대 답은 아니다. 맞아요. 공리주의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소수, 그러니까 왕족들이나 이성이 행복하고 이런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에서 이제 취지에서 나왔다. 시도해 보면. 근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최고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단적인 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뭐 어떤 미국에서 어떤 그 야구 선수들이 야구 팀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떤 그 야구 팀이 이겨야 되냐 그랬더니 그 주에 인구가 제일 많은 주요. 이러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숫자로 판단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 그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부가 많이 장려하는 정책 할 때도 인센티브 같은 걸 정부가 많이 주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출산 장려금, 네. 또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 환경 보조금이라든지 뭐 분담금도 있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뭐 지원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저도 이제 뭐 답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샌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이제 아까 이제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를 새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면 네. 여기서는 이제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부패라고 하면 이거는 뭘까요? 부패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나쁜 짓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패는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샌들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팔면 안 되는 거, 자기 게 아닌 걸 파는 거를 부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부패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약간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니까 네. 정치인의 부패를 생각해 보면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어떤 거래인가? 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뇌물을 받았다. 내가 저기다가 이권을 허가해 줄 테니까 뇌물 줘라고 하면 그 이권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이 사람한테 주는 그 권리가 과연 그 정치인의 것이었느냐 이 질문인 거죠. 팔면 안 되는 것을 팔았다. 정치인의 것이 아닌데 내 게 아닌데 그걸 돈 받고 팔았으니 이건 부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그 뭐 컨텐츠를 팔고 막 이런 행동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과연 나의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의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나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아침에도 이제 열심히 글을 쓰고 이런 걸 올리고 막 이런 일을 하고 하는데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도 무엇인가를 보고 저의 생각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 영상에서 이 글에서 저의 생각은 도대체 몇 %나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분이 생각,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뭐 다모다라는 교수님이 어제 하셨던 얘기,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빌 에크먼이 했던 얘기, 아니면은 제이미 다이먼 뭐 회장님이 하셨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곱씹어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과연 이거는 나의 컨텐츠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컨텐츠인 것인가? 이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부패 그러면은 누가 봐도 명확한 부패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저 사람이 저 돈 받고 저걸 팔았고 저거 했대, 뇌물 받았대.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팔았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부패의 정의를 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좀 더 타이트하게 나는 좀 더 내 것만 팔 거야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시장성을 잃게 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성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간에서 어느 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사실 예전에는 책에서도 어떤 작가들은 남의 거 베끼기도 많이 했었고, 논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맞아요. 문제도 많이 있었고, 표절 논란인 거죠. 또 어떤 책을 보면은 또 인용을 많이 해서 그 뒤에 출처 있죠. 인용한 것들. 주석이 거의 뭐 몇십 장? 네. 그것만 해도 한 100장 이렇게 되는 책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영상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밀접하게 막 맞아요. 와닿는 것 같아요. 더 이게 또 그리고 골라내기가 또 어려워요. 묘하게 바꾸고, 그리고 또 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영상은 다 볼 수도 없잖아. 체크하기도 어렵고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뭐 회사에서 성과급을 주면서 그렇죠. 성과를 더 높이도록 하는 것, 또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제대로 좀 육성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닐까요? 긍정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는다 라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 좋아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웨덴인가 이제 북유럽 어느 나라에서 네. 뭐 핵 폐기물을 그 동네에다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그러니까 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동네 주민이 그래 어딘가에는 필요하니까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폐기물 처리장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고맙다. 예. 고맙다라고도 하고 미안하니까 예. 보상금을 좀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나 반대한다. 나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하도록 만든 이유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서원이로 한 건데, 네가 그걸 돈으로 매겨가지고 돈을 주냐? 그럼 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여서.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일단 반대 많이 하고, 그래서 인센티브 많이 주고, 공원도 지어주고, 막 인프라도 투자해주고, 보상금도 많이 주면서 또 그 받는 걸 당연시 또 하잖아요. 네. 그 북유럽 사례는 너무 의외인데요. 근데 이것도 의외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사람들에 따라서 또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그냥 나는 이거 좋아서 한 거고, 나는 돈 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돈 받고 하는 순간 나는 이 고결함을 낮추는 것 같아서 싫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누가 돈을 줬어. 아니야, 나 돈 받는 거 아니야. 너 돈을 줌으로써 나의 봉사활동을 하는 그 마음을 훼손시키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거냐라는 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속 성장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성장이 멈출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받던 거 못 받으니까. 네, 받다가 못 받으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늘 주던 걸 안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주던 거 뺐던 것과 주던 거 안 주는 거,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우리가 흔히들 자녀들에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은 용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인센티브인데, 또 길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저마다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돈이라는 것의 속성이 가치의 척도라고 했고, 예.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저희 딸에게 책을 한 권 읽으면 5,000원씩 줄게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5,000원이 생기니까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그럼 책을 더 많이 읽으면 더 좋은 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가치, 이 가치를 5,000원이라는 그 숫자로 막아버리는 거 아닐까?
혹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거를 이 아이는 이 책 한 권은 5,000원이라는 가치 안에 묶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럴 거거든요. 수도 있죠. 그 한계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뭐 돈이 됐든 어떤 다른 인센티브가 됐든 뭐 저희 딸은 이제 뭐 이런 거를 하거든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숙제를 여기까지 끝내면 영화를 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 이거는 이 가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 열망 있잖아요. 이 가치가 내가 책을 먼저 읽고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것에 이 중간 과정에서 이게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돈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돈을 줄게라는 그런 것은 물론 명확하게 이 가치를 딱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걸 재단해 버리거나 한계를 지어버린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인센티브로 내고 그 대신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 독서하는 것 자체, 공부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과 보람을 좀 느끼게 해줬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니 그쵸. 또 다른 인센티브를 동원하게 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벌금과 요금. 지금 우리나라는 똑같이 신호위반을 하고 과속을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에게 똑같은 벌금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소득이나 자산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몇 년 전부터 논의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벌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냥 요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키워드가. 이게 과속을 하게 되면 이제 벌금을 내잖아요. 예. 벌금을 내면 좀 뭐 기분 썩 좋진 않죠. 그럼요. 안 걸렸으면 됐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과속을 해서 벌금을 내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부한테 그런 마음으로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 아무것도 어떤 일반인들에게는 뭐 100원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10만 원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과속하게 해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벌금과 요금의 차이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는 돈이라는 개념은 벌금이고요. 요금이라는 개념은 내가 하게 할 테니까 돈 낼 테니까 돈 낸다니까 벌금 뭐 알아서 얼마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거의 하이패스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고속도로에서 200km로 달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요금을 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제 이것도 북유럽 국가였던 것 같은데요. 핀란드죠. 핀란드에서는 속도 위반자의 수입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게 하면 네. 이때는 이제 좀 무서워지는 거죠. 그쵸.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으니까 벌금을 더 내. 너는 10만 원이 너한테는 100원이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10만 원이 뭐 1,000만 원, 뭐 1억을 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장 많은 과속 범칙금이 이게 보니까 21.7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3억? 그쵸. 3억 가까이 되는 거죠. 범칙금이 3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벌이 과속한 것과 그쵸. 서민이 과속한 것은 달리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가치를 척도하는 건데, 네. 재는 건데, 네. 이 사람들한테는 이 돈이 10만 원이 아무 의미 없는 돈이고, 네. 이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돈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규칙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분들은 또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법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저희 와이프랑 또 해보니까 야, 왜 그 소득으로만 하냐?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무슨 죄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또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애매하다. 그래서 자산과 수입을 합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든 예. 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기초연금 지급하는 그 대상 뽑아내듯이 맞아요. 자산과 소득을 다 환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와 되게 좀 유사하면서도 아마 듣는 분들에게 훨씬 더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게 어린이집 이야기예요. 어린이집이요? 자, 이거 어린이집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살, 뭐 6살, 7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맡겨놓고 6시에서 7시까지는, 그러니까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아이를 찾으러 오세요라고 이제 어린이집에 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아빠가 둘 중에 한 명은 가야 되는데 둘 다 뭐 회식에 잡혔어. 혹은 야근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허겁지겁 막 7시가 넘어서 8시, 9시가 돼가지고 어린이집에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 너무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이런 일들이 잦아지다 보니까 예. 어린이집에서 이런 결단을 내려요. 안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8시 이후에 오시게 되면요. 좀 벌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선생님들이 계속 늦게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퇴근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늦으시는 분들은 좀 벌금을 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더 늦게 오시는 분이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아, 글쎄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다고요? 훨씬 많아졌다고 해요. 오히려 벌금을 내는 게 덜 미안해지고 그쵸. 일종의 요금이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맞아요. 우리 아이 더 봐주는 요금. 맞아요. 나는 돈 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늦게 아이를 찾으러 갈 때 마음이 엄청나게 떳떳하게 되는 겁니다. 난 돈 냈으니까 당당하게 아야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죠. 왜 돈을 냈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벌금과 요금. 이게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공짜로 보던 것을 만약에 돈을 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돈을 냈으니까 당당하게 내가 이런 요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들에게 있는 거고 또 돈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래라는 것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도 이 책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벌금이 누군가에게는 요금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벌금을 확 높여버려야 되는 건지. 네. 이것도 뭐 답이 이게 샌들 교수님의 그 책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수님이 답을 주진 않아요. 이게 그렇죠. 이거다. 항상 이분이 답을 안 주더라고요. 질문만 던져요. 질문만. 그럼 네가 알아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봤는데 저도 답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칙금을 소득에 의해서 비례해서 주는 것이 정답일까? 또 그것만이 정답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어린이집에 오는 사람한테 벌금을 주라고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한 번도 거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거래하게 될 텐데 그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은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라고 해서 무슨 뭐 정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이 부분을 대답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화두는 던져드릴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고민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다음 키워드 역시 그럴 것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앞으로 사고 팔게 될 것들. 우선은 현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최근 그러면 2023년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사고 파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신뢰. 신뢰를 파는 것.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뢰를 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은 이제 거래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래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산다라는 건 돈을 지불하고 돈이 먼저 가죠. 그리고 재화가 오죠. 네.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게 오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와요. 혹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올 때도 있습니다. 컨텐츠가 됐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됐든지 이런 거 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오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를 사는 거거든요. 이 신뢰를 사는 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채권. 돈 갚으실 거죠? 종이 써주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주식?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당신도 돈을 벌게 될 거예요. 라는 종이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뭘 받질 않아요. 재화도 안 받고 서비스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신뢰인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리드한 그동안의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경제 환경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신뢰를 팔아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나 믿지? 돈 좀 빌려줘. 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채권, 국채. 국채인 거죠.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도 기자님, 제가 시장에 어디 가봐요. 은행에 가봐. 어디 5% 주는 데 있어? 내가 2년만 빌려주면 5%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인 거죠. 설마 우리 정부가 망하겠어? 막 이런 거. 미국이 망하겠냐? 예. 미국이 망하겠어? 이거 이제 믿고 이제 파는 건데,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10월이니까 올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올해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3월 달에 SVB 은행이라는 네. 미국의 은행이 세상에 21세기에 뱅크런이 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줄 서가지고 돈을 찾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두 번째로 5월 달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라고 해서 미국이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래서 부채 한도 문제가 이슈가 생기니까 뭐 피치라는 신용평가사에서는 미국의 신용 등급도 내려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5월 달에 있었고요. 9월 달에는요. 예산안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써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더 쓰겠다고 이제 정부에게 예산안을 올렸는데 국회에.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면서 야 우크라이나는 그만 돈 줘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싸우고 이러다가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예. 있었죠. 자,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국 국채인 거예요. 왜? SVB 은행이 힘들어진 이유? 미국 국채를 투자했다가 여기서 손실이 나서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부채 한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좀 그만 찍어라는 거고요. 예산안 문제는 뭐냐면 그만 좀 돈 좀 써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팔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팔고 있는데 아니 문제가 되고 우리가 과거에는 한 번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네요. 미 국채. 엄청나게 상징적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를 크게 얻는 대상이기도 한데 네.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요. 과거에도 미국이 비슷하게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달러라는 것은 그 무엇이 백업을 해줬냐면요. 다시 말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 달러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뭘 믿고 달러를 갖고 있었느냐? 신뢰의 기반이 뭐였냐면요. 금이었어요. 금. 내가 이 달러를 가져가면 항상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신뢰. 그 신뢰에 기반해서 달러들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신뢰가 깨진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금이 점점 줄어드는데 미국이 풀어놓은 달러는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달러를 동시에 만약에 미국에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금 없는데? 미안해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눈치를 또 이제 빠른 사람은 다시 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 달러 내놔. 그러니까 금 내놔. 나도 내가 가져갈 거야. 너 금 없지? 너 빨리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1971년 8월이었죠. 네. 닉슨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안 바꿔줄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부터 금 본위제 폐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 금으로 안 바꿔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고상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한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경제에 의해서 백업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 그 나라의 돈, 그 나라의 돈의 가치는 그 나라의 그 경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맞지. 근데 왜 이 말이 충격적이었냐면 그 전에는 이게 금이었거든. 금에 의해서 백업된다가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에 의해서 백업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미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경제 대국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금으로 안 바꿔줄 건데 그래도 달러는 믿어라. 우리는 경제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쇼크였던 거예요. 거의 이제 윽박지르듯이 한 윽박지르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무서운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최근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그 국채에 대한 신뢰들이 많이 흔들리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채 한도 문제가 5월 달에 해결되고 나서 네.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니까 예. 미국의 이제 거의 이제 헤드라고 할 수 있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이 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닉슨 쇼크랑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야 피치 니네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고? 그래?
아유 웃기네 이런 얘기하면서 우스꽝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러면 미국보다 신용등급 높은 나라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뭐 캐나다? 아 그래? 아 그런 나라들이 뭐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아? 근데 그 나라들이 있잖아.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군사 시스템 하에서 발 뻗고 자는 애들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키워드는 밀리터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이런 거 못 믿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얘기해 줄까? 밀리터리? 이게 되게 섬찟한 얘기인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지금 상황은요. 과거에 금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없을 때와 비슷하게 지금의 미국의 부채 문제는요. 이대로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은 국채가 지금 국채 규모가요. 뭐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높아졌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올해 2022년이니까 2021년도에 미국 정부가 냈던 이자가요 0.5조 달러였거든요. 네. 내년에는요 1.3조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자만. 네, 이자만요. 네. 혹은 1.3조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GDP 그 우리나라 입학하는 1년 수준이에요. GDP를 미국이 한 해 이자로만 쓰는. 이자로만 써요. 네. 근데 잘 보세요. 내야 되는 이자가 3배가 된 거예요. 2년 만에. 근데 이런 거는요.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아서 이자를 내려고 돈을 빌려. 그래서 돈을 빌렸던 이자가 높아져. 이자가 더 높아져서 돈을 또 빌려. 돌려막기. 이 얘기가 이제 뎁트 스파이럴이라는 전문 용어인데 예. 이걸 이제 레이 달리오나 이런 그 미국에 있는 그루들이 계속 얘기해요. 이러다가 미국 정부가 이거 여기 빠진다. 금리 이거 1.3조면은 장난이 아닌 돈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3조를 이자로 내야 된다고? 근데 그 이자로 낸 돈을 또 돌려막기 위해서 부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경제가 좋든지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되든지 이런 건데 이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요. 라는 숫자가 3대 5였어요. 오히려 이게 더 많았어요.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요. 이자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방비 지출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번에 예산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반대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야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얼마나 계속 주려고 그러냐 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돈 이상 줄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도 천정부지, 국방비도 천정부지, 세금은 안 고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아주 근간이 되는 우리가 거래하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엔 미국도 어차피 그 채권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로 이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갚을 네. 수도 없고 그 금액을 다. 네. 요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번 또 풀어보는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쿵 한방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마이클 샌데리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핵심 구절을 한 방에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고 파는 세상에선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돈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이야기가 또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를 파셔야 되는 분들은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팔면 안 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부패하지 않고 청렴하게 살고 싶다.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반드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특히나 이제 정치인 분들이라면 좀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점점 많은 것들을 거래하게 될 텐데 그 거래할 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와 함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